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네, 오늘은 너울쌤의 연보사 6회 이론 35문항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집은 네,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언제든 구매 가능합니다. 1번, 잠재되어 있던 질병이 나타나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호전되지 않고 갑자기 악화되거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노년기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진압력의 저하, 2번, 회복 능력의 저하, 3번, 잔존 능력의 저하, 4번, 면역 능력의 저하, 5번, 비가역적 진행. 정답은 4번이죠. 요 잠재 단어 보시고 이제 바로 면역 능력으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예, 요 단어 회복 능력의 뜻, 잔존 능력의 뜻, 그다음 비가역적의 뜻, 요 단어들만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정답이 눈에 보이셨을 거예요. 자, 진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 장소, 사람을 파악하는 능력이었죠. 자, 회복 능력 할 때 포인트 단어 기억하실까요? 네, 합병증. 예,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 회복이 안 돼서 합병증으로 넘어간다. 자, 잔존 능력. 신체 조직의 잔존 능력이 저하되는데 이게 적응력. 그러니까 평상시에 에너지를 모두 다 쓰지 않는 거죠. 일정 정도, 어느 정도를 딱 가지고 있다가, 네, 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 가지고 있던 남어져 있는 잔존 능력을 꺼내서 적응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떨어지는 거죠. 평상시에 예비 가지고 있을 만큼의 예, 능력들이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예, 잔존이 남아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떤 환경의 변화라든지 여기에 즉각 대응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했을 때, 예, 그때를 우리가 잔존 능력 저하라는 표현을 쓰죠. 자, 가역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노화죠, 노화. 노화를 막을 수 있다. 그럼 가역적 진행. 그런데 우리가 노화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비가역적 진행이다라는 단어를 썼죠. 이렇게 얘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진압력의 단어 개념을 아십니까? 회복 능력, 잔존 능력, 면역 능력, 비가역적 진행이 어떤 뜻입니까? 단어 게임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론 시험이 그렇습니다. 개념이 결과적으로는 단어 어휘 뜻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자, 2번 노인 부양 해결 방안으로 옳게 설명한 것은 1번 노인의 부양은 자녀의 전적 책임이다. 2번 국가와 사회는 노인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3번 공적 부양만으로도 충분한 해결 방안이 된다. 4번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의 상호 존중은 부양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5번 노년의 삶은 스스로 책임지려는 노력보다 의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답은 2번 국가 사회는 노인복 정책을 강화해야 된다. 네, 자 노인의 부양은 공적, 사적 부양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녀 전적 책임이 아니라 예, 사적으로 가족이나 또 본인이 준비해야 될 내용이 있고 또 이렇게 2번처럼 공적으로 국가와 사회에서 정책을 강화시켜 줘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 예, 세대 간의 상호 존중으로 갈등 조절이 필요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5번에 1차적으로 스스로 책임지려는 노력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하고요. 3번 노인의 잠재력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자원과 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노인복지 원칙은 1번 독립의 원칙, 2번 보호의 원칙, 3번 자아실현의 원칙, 4번 참여의 원칙, 5번 존엄의 원칙. 정답은 3번입니다. 잠재력 개발이 나오면 네, 자아실현에 들어가시면 돼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한 가지 재능을 갖고 태어난다. 네, 노을쌤이 이야기하는 요지입니다. 그런데 그 재능이 언제 나올지는 잘 몰라요. 그게 잠재력인 거죠. 사실 숨어있는 나의 능력. 그 노인에게도 이런 잠재력은 얼마든지 있고, 그거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그 기회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자원과 여가 서비스죠. 이걸 통해서 자아실현, 진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내가 여기서 꼭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현실에서 만들어 가는 거. 저는 그게 자아실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잠재력 개발 이 단어. 그럼 독립의 답이 원칙이 답이 되려면 어떤 게 나와야 되나요? 뭐의 독립입니까? 경제적 독립인 거죠. 그래서 소득, 예, 그쵸?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일할 기회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일정 소득만 가지고도 경제적으로 독립됐다라고 할 수 없어요. 혼자서 쫓겨나지 않고 평생 살아갈 가정, 안정된 주거 공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여기가 답이겠죠? 자, 보호의 원칙이 답이 되려면 보호자가 나와요. 항상 나와요. 자율과 보호, 뭐 이런 보호가 들어가 있고, 참여의 원칙. 자, 참여한다는 건 사회 통합, 하나가 되겠다는 거고, 통합이 되려면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봉사 기회라든지, 사회 운동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겠죠? 자, 존엄의 원칙은 존엄 글자가 있어요. 존엄 없는데요. 예, 그렇다면, 예, 뭐가 나와야 되냐면, 학대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 존엄에 평등하게 학대받지 않고, 대우를 해줘야 되는 그런 단어들이 나오면 존엄의 원칙이 답이 되겠죠? 여기도 역시나 여기 넣으시네. 여기도 역시나 단어 게임이었습니다. 네. 4번. 다음 중 노인장기 요양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1번 고혈압으로 약물 복용 중인 77세 대상자 2번 뇌경색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53세 대상자 3번 백내장으로 신체활동이 가능한 64세 대상자 4번 당뇨병으로 입원 치료 중인 80세 대상자 5번 전립선 비대증으로 소변 배출이 어려운 60세 대상자.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일단 65세 이하이신 분들은 노인성 질환이라고 하는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 병으로 신체 활동이 어렵거나 인지 기능이 저하가 된 자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65세 이하의 뇌경색 있네요. 신체 활동 어려우네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된 거죠. 근데 65세 이하인데 64세인데 백내장은 노인성 질환에 들어가지도 않고 실제 활동이 가능하신 분은 해당 사항이 없죠. 자, 여기도 보시면 65세 이하인데 전립선 비대증은 노인성 질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65세 이상이라면 어떠한 질환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고혈압 약물 복용 중이다. 상태가 신체 거동이 불편한 건가요? 인지 기능이 저하된 건가요? 그런 이야기가 없죠. 그 해당 사항 없는 거고요.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 중인 경우에는 장기요양 급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것이 어떤 병이든 간에요. 네, 그래서 입원 치료가 나오면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5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청구 및 지급, 재원 조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요양보호사는 공단에 장기요양 급여 비용을 청구한다. 2번 공단은 재가급여 비용을 청구받은 경우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한다. 3번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30%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4번 급여 대상자가 주야간보센터를 이용하면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5번 저소득층은 본인 부담금이 없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주야간보호 서비스는 재가급여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곳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는 15%를 본인이 부담하는 거 맞죠? 자, 1번 같은 경우에 공단의 비용을 청구하는 곳은 장기요양 기관입니다. 네, 이번에 공단은 장기요양 기관에 재가급여 비용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청구와 지급 사이에 요양보호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 예상 수입액의 30%가 아니라 20%죠. 네, 20%를 국고에서 부담하게 돼 있고요. 자, 5번의 저소득층은 법적 본인 부담금의 40에서 60%를 경감합니다. 네, 본인 부담금이 네, 없다. 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이야기죠. 6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준수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상태가 변화하면 서비스를 임의로 조정한다. 2번 수급자 가족을 위한 관공서 업무를 지원한다. 3번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4번 대상자가 욕창이 있는 경우 욕창 부위 소독을 한다. 5번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은 동료와 공유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자, 1번 같은 경우에 상태가 변화하면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네,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을 위한 관공서 업무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 욕창 관리는 의료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우리 연구 선생님들은 하실 수 없고요. 소독 같은 거 이거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5번의 비밀은 네, 누설하시면 안 됩니다. 유지시켜 주셔야 되겠죠.
1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역할은 고혈압 대상자의 혈압 변화를 관찰한다. 선식 대상자의 기침 유무를 관찰한다. 1번 숙련된 수발자, 2번 관찰자, 3번 정보 전달자, 4번 말법가 상담자, 5번 동기 유발자. 정답은 2번입니다. 네, 변화를 관찰한다. 문제 답이 다 있었어요. 그쵸? 네. 자, 숙련된 수발자가 되시려면 지식과 기술, 숙련된 지식과 기술로 불편함을 경감시켜주는 분, 정보 전달자가 되시려면 또 정보를 전달. 네, 정보 전달이 없는데요. 그러면 보고, 이런 글자 들어가시면 되고, 자, 말법과 상담자가 답이 되시려면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한 내용이 들어가겠죠. 동기유발자는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지해주는 사람. 8번 다음 상황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종사자의 편의에 따라 식사 시간이 조정된다. 개인의 선호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영양급식이 제공된다. 1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2번 개발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3번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4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번 건강한 생활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정답은 5번입니다. 네, 편의에 따라 식사 시간이 원하시는 때 조정을 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원하시는 때 드실 수 있다는 거죠. 또 개인의 선호라든지 건강 상태를 이제 고려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죠? 예, 요런 거가 지켜지지 않았던 거죠. 나의 편의에 따라 식사 시간에 먹을 수 있고 안 먹고 하는데 종사자의 편의에 따라 하시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뭐냐면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질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질이 높다라고 하는 건 다양한 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골라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질이 높은 서비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여기 이 윤리강령으로 내는 시험 문제 유형 두 가지를 제가 사실은 회차별로 이렇게 섞어서 내고 있거든요. 문제 문항을. 앞전에는 개념들을 설명했을 거예요. 이러이러한 내용은 어떠한 시설 윤리 강령에 대한 설명인 거냐. 그다음 이제 그 다음 회차로 가면 지금 여기처럼 이러한 내용은 어떤 시설 윤리 강령을 침해받았냐, 어떤 윤리 강령이 지켜지지 않았냐, 이런 거를 제가 묻는 거잖아요. 예. 근데 되게 많아요, 이 내용들이요. 네, 이렇게 입소 전 단계부터 퇴소 단계까지 15개가 있고 각각의 윤리 강령에 해당하는 개념들은 빨간색 글씨로 표로 정리를 해두었고 또 지키지 못한 윤리 사례들, 지금 저 봤던 이런 사례의 내용들은 초록색으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 두 가지 유형을 제 문제집에서 다 나올 수 있는 유형들 만나보고 계시니까 풀어보시면서 요거는 좀 이해가 되고 이거 조금 안 된다. 그 보충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 가겠습니다. 9번 노인학대 유형과 학대 내용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짝짓기 문제죠. 난이도 상문제. 자, 잘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신체적 학대, 말을 걸지 않거나 대화하지 않음. 2번 정서적 학대, 이성 교제를 방해함. 3번 방임, 노인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빼앗음. 4번 경제적 학대, 의사의 지시에 따른 치료 행위 거부. 5번 자기 방임, 침대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함.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거 맞죠? 자, 우리 말을 걸지 않거나 대화하지 않는 것은 신체적 학대가 아니라 정서적 학대였고, 노인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빼앗아 간다면 경제적 학대에 해당이 되고요. 자, 의사의 지시에 따른 치료 행위를 거부한다면 자기 방임이 되겠죠. 침대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면 신체적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학대는 항상 이렇게 학대 내용으로 시험 문제 출제를 해요. 유형은 여러 가지예요. 제 문제집 보셔서 지금 회차별로 쭉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글씨로 설명해서 이러이러한 학대는 어떠한 유형에 해당하는가라고 물어보는 가장 쉬운 문제. 그다음에 이제 네모 박스 안에다가 내용들 쭉 써놓고 이와 같은 내용은
다음 중 노인의 학대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두 가지 유형 문제.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출제했던 이렇게 짝짓기 문제. 저는 이 짝짓기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안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무난히 잘 푸셨을 거예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1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학대 유관기관은 자, 시설 확인 업무 지도 및 감독, 학대 피해 노인에게 확인 및 행정적인 조치 1번 의료기관, 2번 사법경찰, 3번 보건복지부, 4번 시도, 5번 법률기관. 네, 정답은 시도입니다. 네, 문제집에 점 찍혀져 있는데 저는 여기 점을 빼가지고 글씨가 조금 그렇죠, 느낌이? 자, 이 업무지 시설에 대해서 시설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고 또 어떤 피해 어르신이 나타나면 행정적인 조치도 하는 곳은 시도예요. 자, 의료기관이 하는 역할은 학대 피해 노인의 어떤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라든지 의학적 진단, 소견, 증언 진술 이런 내용이 들어갈 거고요. 자, 사법경찰 같은 경우에는 현장 조사, 또 형사 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어떤 수사 전담. 그다음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법이나 제도적인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곳이죠. 자, 법률기관이라면 법률적인 보호라든지 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 처분이나 판정, 후견인의 지정들을 법률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짜 잘 물어봐요. 이것도 시험 문제 유관기관 각자의 역할 어떻게 돌보고 도와주고 하나가 되고 있는지. 11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침해받은 권리는 휴식 시간에 추가 업무를 하고 휴일에도 초과 근무를 하였다. 1번 노동에 관한 권리, 2번 평등에 관한 권리, 3번 자유에 관한 권리, 4번 교육에 관한 권리, 5번 문화에 관한 권리. 정답은 1번인 거죠. 예, 휴식 시간에 추가 업무도 했고, 초과 근무도 했고, 예, 그렇다면, 예, 노동에 관한 권리예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휴식이나 여가를 누릴 권리도 보장되어야 되고, 노동 시간에 합리적인 제한도 있어야 되고, 또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의 보장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예, 노동에 관한 권리죠. 자, 이런 것도 나와요. 평등 같은 거. 뭐 고등학교, 뭐 중학교 졸업자이기 때문에 또는 뭐 나이가 많아서 뭐 성별 때문에 이렇게 업무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렇다면 이건 평등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12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험급여는 채권자가 건드릴 수 있다. 2번 해고할 경우 해고 및 정리해고의 요건은 없다. 3번 산재로 요양 중에 퇴직하여도 장애급여는 지급받는다. 4번 산재로 요양 중에 폐업하여 없어진 경우에 휴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 5번 보험급여는 조세 및 기타 공과금이 부과된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이거 지급에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죠. 네, 폐업을 해도 퇴직을 하여도 지급이 되는 거고요. 자, 1번 같은 경우에 보험급여는 채권자가 건드릴 수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리의 그 해고의 요건이 충족돼야지만 돼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 네, 아까 3번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죠. 사업장이 부도나 폐업하여 없어진 경우라도 재요양, 휴업급여, 장애급여 지급에는 지장받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에 보험급여는 공과금 부과가 면제돼서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3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경우 장기요양 기관장의 대처로 옳은 것은 1번 성희롱 예방 교육을 2년에 한 번 이상, 1회 이상 제공한다. 2번 성희롱 처리 지침을 문서화하여 기간 내에 두어야 한다. 3번 대상자 가족에게 시정해달라는 요청은 요양보호사가 직접 하게 된다. 4번 시정 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 퇴소 처리한다. 5번 몇 번은 참는 것이 원칙이라며 요양보호사를 설득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은 1년에 한 번 이상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 예, 기관장이 가족에게 그죠? 시정, 이제 어떻게 바꿔달라, 이렇게 시정을 해달라고 말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시정해 줄 것을 또 요구하셔야지만 돼요. 그리고 이제 4번 같은 경우 시정 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때는 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해 두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 이용자에게 서비스 중단 등의 적절한 조치는 반드시 취해 주셔야 되고요. 14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가 화상을 입은 경우 요양보호사가 스스로 대처한다. 2번 서비스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동료와 상의한다. 3번 타인이 근무를 대신 요구하는 경우 비용을 받고 대신해준다. 4번 자신의 업무 활동을 점검하고 자가평가 등을 자료로 보관한다. 5번 요양보호사와 정치적 신념이 같은 경우 서비스 시간을 연장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우리 1번 같은 경우에 사고 발생 즉시 시설장이나 갈증 이제 보고해 주셔야 되죠. 화상은 사고잖아요. 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이나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동료와 상의하시는 게 아니라 관리자나 책임자나 센터장님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셔야 됩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 법적 윤리적 책임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게 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차별 대우할 수 없습니다. 15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자 보호자가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해져서 화장실 이용이 어려우니 이동변기를 구매해 주세요. 예, 자, 요양보호사 1번 기저귀를 착용하는 것이 더 좋겠는데요. 2번 잘 아는 복지연구점 소개해 드릴게요. 3번 기관에 말씀드려서 상의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4번 용품을 잘 알고 있는 요양보호사에게 물어볼게요. 5번 구매해 드리면 추가 비용을 주세요. 정답은 3번이죠. 네. 자, 복지용구를 직접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예, 윤리 원칙에 어긋나요. 이를 어길 시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동변기를 구매해 주세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구매하는 것도 아니고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대여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복지용구를 배우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네, 그래서 표준교재를 배우실 때 이걸 내가 왜 배워야 되지? 아니, 연구의사가 의사도 아닌데 의학을 왜 이렇게 많이 배워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각 파트를 배울 때 요양보호사가 이걸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와 목적이 확실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의료의 행위를 하진 않지만 사실 증상과 비정상을 구별해서 예, 병원에 모시고 간다든지 의료인에게 연계를 하실 때는 의학 지식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어떠한 질병을 가져도 다 우리가 등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그런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죠. 아니, 영양사도 아닌데 무슨 가사파트에서 그렇게 많은 영양을 연구해서 공부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우리는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의 식사를 직접 준비해드린 요양보사입니다. 그런데 예, 질환을 갖고 있는 건 아무렇게나 밥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먹는 거에 따라 질환의 상태가 좋아지기도 하고 악화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이에요. 복지연구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니 구매할 것도 아니고 대여할 것도 아니고 판매할 것도 아닌데 위안부색을 왜 알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복지 연구를 구매하고자 하는 가족에게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매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교육원에서 배우기로 구매 절차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예, 지금 가족 어르신의 상황을 보니까 이런 용품들이 훨씬 더 예, 구매와 대여에 적절할 것 같은데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알아야 정보를 드릴 수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정보를 드리는 것까지만 하는 거지 내가 직접 구매와 판매, 알선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관에 말씀드려서 기관장님과 상의하시고 내가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이 또 해결이 안 될 때는 기관장님하고 조율을 해서 해결하셔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6번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스트레칭 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같은 동작은 5에서 10회 반복한다. 2번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계속해야 근육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3번 스트레칭된 자세로 5초 정도 유지해야 한다. 4번 동작과 동작 사이에는 쉬지 않고 진행한다. 5번 동작은 빠르게 바꾸어 주어야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자, 2번 같은 경우에 통증을 느끼지 않는 범위까지 해주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 스트레칭된 자세로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하셔야 근섬유가 늘어나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 동작과 동작 사이는 5에서 10초 정도 쉬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빠르게 아니고 천천히 안정되게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17번 직업성 감염 질환인 독감 인플루엔자 관리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피가 섞인 가래를 뱉어낸다. 2번 증상 회복 후 최소 2, 3일간은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다. 3번 인플루엔자에 걸린 요양보호사는 일주일 정도 쉬어야 한다. 4번 내이나 침구류는 뜨거운 물로 세탁 후 건조한다. 5번 독감 예방 접종은 7월에서 8월 사이에 받는 것을 권장한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피가 섞인 가래를 뱉어나는 증상, 결핵의 증상이고요. 증상 회복 후 2, 3일간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 건 노로바이러스 장염의 관리법입니다. 자, 내이나 친구를 뜨거운 물로 세탁하는 거 오메 관리법이고요. 독감 예방 접종 해보셨죠? 네, 10월에서 12월 사이에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8번 노인성 질환의 특성, 노인성 질환에 대한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합병증이 쉽게 생기지 않는다. 2번 젊은 사람의 검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질환이 많다. 3번 신장의 소변 농축 능력이 증가한다. 4번 기능 이상만으로 나타나는 질병이 흔하다. 5번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은 동반되지 않는다. 정답은 4번입니다. 기능 이상만으로. 그러니까는 뭐 소화가 안 됐는데 가보니까 암 진단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예, 식욕부진이 왔는데 예, 우울증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단순한 기능의 이상만으로도 질병이 나타날 수 있는 분들이 예, 노인분들이죠. 자, 1번 같은 경우 합병증이요. 오, 생기지 않는 게 아니라 너무 잘 생겨요, 합병증이요. 2번 같은 경우에 젊은 사람의 검사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질환이 엄청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신장의 소변 농축 능력이 저하되죠. 예, 소변의 신장에서 걸러내는 기능, 재분비, 재흡수, 예, 소변에 만드는 기능 모두 다 저하되다 보니까 약물 같은 경우에도 내보내지 못해서 가지고 계시다가 약물 중독도 흔하게 생길 수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에 노인성 질환은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또 다른 질병, 또 다른 질병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자, 19번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말초혈관으로부터 심장으로 혈액순환이 증가한다. 2번 정맥의 강화로 하지의 부종이 잘 생긴다. 3번 심박동수가 감소한다. 4번 근육이 두꺼워져 탄력성이 증가한다. 5번 최대 심박출량이 증가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자, 심장으로 혈액순환이 감소하죠. 말초로부터 심장으로 혈액순환 증가가 아니라 감소하죠. 네. 그래서 예,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산소와 영양소가 가득 들어있는 동맥 혈액으로 심장에서 말초로 가는 건 잘 보내줘요. 그런데 말초에서 노폐물을 담아서 다시 심장으로 정맥을 타고 보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 혈액순환의 저하가 자꾸 오는 거고 부종이 생기는 거고 왜 안 들어옵니까? 고혈압 때문에, 고지혈 때문에, 당뇨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정맥이 강화되지 않아요. 정맥이 약화돼서 하지의 부종이 발생하고요. 심박봉수 감소되는 건 맞고요. 자, 근육이 두꺼워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탄력성이 증가되지 않죠. 상식으로 풀면 안 된다고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육은 두꺼워지는데 탄력성은 떨어져요. 바람 빠질 풍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그 다음에 심박출량이요? 감소합니다. 심박출량 감소, 심박동수 감소. 그런데 정상 범위 이하로 감소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이 들면 다 사망이에요. 정상 범위 안에서 젊었을 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예, 감소가 되는 것 뿐입니다. 자, 20번 노화에 따른 비뇨 생식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방광 용적의 증가, 2번 난소 크기의 증가, 3번 방광 근력의 증가, 4번 잔뇨량의 감소, 5번 질벽의 탄력성 감소. 정답은 5번이죠. 방광 용적도 감소되고 난소 크기도 감소되고 근력도 감소되고 잔뇨량은 어떻게 돼요? 증가되죠. 네.
21번 노화에 따른 피부계의 변화로 오른 것은 1번 피부의 탄력성 증가, 2번 압박에 대한 손상 위험성 감소, 3번 피하 지방의 감소, 4번 표피 두꺼워짐, 5번 수분 함유량 증가. 네, 정답은 3번이죠. 피하 지방의 감소. 네, 피부의 탄력성 감소됩니다. 네, 압박에 대한 손상 위험성 증가돼요. 표피가 얇아집니다. 수분 함유량은 감소됩니다. 대신에 피하 지방이 어떻게 돼요? 감소되는 거죠. 네, 요거 다음 거 하나 하고 정리할게요. 22번 노화에 따른 내분비계 변화로 오른 것은 1번 기초대사율이 증가한다. 2번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증가한다. 3번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량이 약간 감소된다. 4번 췌장에서 인슐린의 분비량이 충분해진다. 5번 뇌하수체 호르몬의 분비량이 감소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기초대사율 감소돼요.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감소되고요. 네, 그 다음에 췌장에서 인슐린의 분비량도 불충분. 네, 충분하지 않죠. 줄어드는 거죠, 사실. 자, 뇌하수체 호르몬의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까지 심혈관계, 비뇨생식계, 피부계, 내분비계 쭉 변화들에 관한 시험 문제를,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실제 시험에서 기본 2개 이상은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많이 나오면 진짜 이렇게 4개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맥시멈까지 문제집에 담은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것만은 알아두자. 예, 제가 하도 많이 해서 이제 지겨워서 쇼츠를 안 하는 거거든요. 하도 많이 해서요. 똑같은 걸 계속하는 게 저도 17년 동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이제 이렇게 지겨운 타임이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 괜찮아지면 이제 다시 시작하고 막 이러거든요.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17년 이겨온 건데, 이것만은 알아두자. 문제집 해설할 때 꼭 넣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부법이라든지 이런 개념 정리가 필요하시면 쇼츠로 와주시면 되고, 감사하게 타교육 선생님들인 것 같아요. 타교육생 선생님들. 가까이 있는 사람 잘 몰라요. 네, 저희 학생들은 제가 뭐 이런 거 문제집 내고 뭐 이런 거 하고 뭐 이런 잘 몰라요. 그리고 이런 말 하면 좀 죄송하지만 가까이 있을 때 고맙고 감사할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교육원에서 공부를 하시고 막 해결이 안 돼가지고 안 외워져가지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러다가 제 채널에 쇼츠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시고 무릎을 탁 치시는 거예요. 그분이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거 진짜 필요했는데 너울쌤 채널에 와서 다 해결됐다고. 네, 그 진짜 감사하거든요, 제가. 이것도 약간 그런 통찰력이거든요. 우리가 소화기계부터 시작해서 내분비계까지 심리상식을 일단 빼고요. 거기에 싹 다 증가니까. 내분비계까지 전체를 쫙 훑어봤을 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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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 이런 증가 단어 쓴 애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다 감소를 쓰는데 그 중에서 증가가 눈에 띄는 아이들. 그죠? 네. 요런 아이들은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같은 문제 진짜 빨리 풀 수 있어요. 소화기계, 호흡기계, 그쵸?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내분비계도 보시면 증가는 공복 혈당이지만 호르몬 이야기를 갖고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내하수체와 부신의 호르몬은 변화가 크지 않지만 당대사나 갑상선 분비 호르몬, 에스트로겐 분비는 느리고 불충분해진다. 요거를 잘 기억하셨다면 아까 같은 22번 문제는 껌이죠, 껌. 그냥 딱 씹어내서 다 팍 찾아낼 수 있는 거, 그렇죠? 풍선도 크게 불 수 있어요. 아싸! 이렇게 하면서 금방 맞춰낼 수 있으니까요. 자, 다음 갑니다. 23번 욕창 발생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로 오른 것은 1번 와상 상태 대상자, 2번 체외 변경이 가능한 대상자, 3번 근육량이 많은 대상자, 4번 거동이 가능한 과체중 대상자, 5번 화장실 이용이 가능한 편마비 대상자.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너무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네, 쉽습니다. 모든 요양부서 시험 문제 80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중하가 다 혼재되어 있고, 예, 이렇게 상식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어요, 사실. 이거 욕창이 조금만 아는 분은 이거 다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고 쉬운 문제를 이렇게 해놨으니까 쉬운 거 할 때는 그래, 이 정도면 돼.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시고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는 조금 더 하면 되지만 이렇게도 나를 다지게 하시고 어려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언제든지 긍정적. 그래서 와상 상태, 체위 변경이 어렵거나 체중이 감소했거나 근육이 위축됐거나 피하 지방이 줄어들었거나 요실금이나 변실금과 같은 습기로 인한 피부 손상이 있거나
미생물 번식이라면 전부 다 욕창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24번. 소변의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소변이 가득 찬 방광에서 조금씩 넘쳐 흘러나오는 요실금의 증상은 1번 복압성 요실금, 2번 역류성 요실금, 3번 절박성 요실금, 4번 정체성 요실금, 5번 습관성 요실금. 정답은 2번입니다. 흘러 넘쳐 나옵니다. 그쵸? 예, 흘러 넘쳐 나오기 때문에 역류성 요실금이죠. 그렇다면 복압성 요실금이 답이 되려면 기침, 웃음, 재채기, 달리기, 줄넘기와 같이 복부의 압력이 증가됐을 때 소변이 밖으로 나왔다. 네, 그럼 복압성 요실금. 소변을 보고 싶다고 느끼자마자 바로 소변이 밖으로 나왔다. 그렇다면 절박성 요실금. 네, 정체와 습관성은 너울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네. 오지선인데 세 개만 낼 순 없잖아요. 근데 진짜 국가고시 시험장 가면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뭐지? 궁금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X 치고 답 찾으시면 돼요. 제가 드린 문제는 오지선의 문제가 아니라 삼지선의 문제였다. 그렇구나. 출전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푸셔도 되는 문제입니다. 25번.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옳은 것은 1번 우측뇌가 손상된 경우 우측 반신마비가 온다. 2번 좌측뇌가 손상된 경우 좌측 감각 이상이 온다. 3번 우측뇌가 손상된 경우 실어증이 발생한다. 4번 뇌관이 손상된 경우 전신마비가 발생한다. 5번 뇌졸중으로 인한 치매는 비교적 천천히 발생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자, 우측뇌가 손상되면 반대쪽에 마비가 오죠. 그래서 좌측 반신마비라고 해야 되고요. 좌측뇌가 손상되면 우측으로 가죠. 우측 감각 이상이 옵니다. 자, 실어증은 좌측뇌가 손상됐을 때만 와요. 그래서 네, 저는 실어증을 암기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실어증의 시옷과 좌측뇌의 지옷이 비슷하지 우측뇌의 이온과 비슷하진 않아요. 그냥 단순 무식하게 외우십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원리를 설명하려면 되게 복잡해요. 예, 뇌 기능부터 막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수업 시간에 그런 설명이 좀 필요한 거고요. 근데 지금 저는 수업 시간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약간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단순 무식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지읒과 이응의 좌측내, 우측내, 시읒, 실어증의 시읒 비슷한 거 짝 하시면 돼요. 이렇게 외우면 시험 끝나고도 암기가 돼요. 뭐 암기하는 방법이 무조건 이해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단순 무식하게 외우는 것도 좋거든요. 예, 암기만 해서 그렇게 해결해도 어쨌든 시험 문제는 풀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오래 가진 않는 단점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렇게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하고 예, 그다음에 입마 입을 때는 마비족부터 예, 단순 무식하잖아요, 진짜. 그다음에 이제 4번에 가보시면 뇌관이 손상되면 전신마비 옵니다. 전신마비부터 예, 또 이제 의식장애까지 같이 오는 거죠. 왜요? 뇌관이 하는 역할이 예, 중요하잖아요. 대뇌와 소뇌를 받치고 있는 줄기. 공급 통로가 끊어지면 산소 영양소 공급이 차단되면 대뇌와 소뇌까지도 극손상이 오기 때문에 바로 전신마비라든지 의식장애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는 원리로 암기하는 거죠, 또. 그쵸? 자, 그 다음에 뇌졸중으로 인한 치매는 비교적 갑자기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네, 어떤 치매입니까? 혈관성 치매잖아요. 26번 고혈압 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의사와 상의 없이 약용량을 늘린다. 2번 혈압이 조절되면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 3번 혈압약을 먹어도 합병증이 예방되지 않는다. 4번 두통 등의 증상이 있을 때만 약을 먹는다. 5번 증상이 없어도 혈압이 높으면 치료해야 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혈압이 높아도 증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혈압의 대표적인 증상이 뭡니까? 고혈압의 대표적인 증상? 무증상이죠. 예, 그러니까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혈압이에요. 그래서 증상은 아무 증상이 없어도 혈압 기계에 쟀는데 고혈압이다. 그러면 치료하셔야 되고 약을 복용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쓰러진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차라리 증상을 느낄 수 있다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혈압은 감사한 병이 아니에요.
예, 고혈압의 별명이 조용한 살인자잖아요. 증상을 못 느낀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계로 혈압의 정상 범위, 내가 그 범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약을 드시는 분들도 꼭 관리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자, 1번 같은 경우에 약을 바꾸거나 용량을 변경했다면 당연히 의사와 상의하셔야 되겠죠.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조절돼도 약을 먹으면 혈압이 다시 올라가요. 한번 시작하면 진짜 끝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혈압을 정상 유지하신다면 합병증 예방됩니다. 혈압이 무서운 게 아니라 혈압으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증이 더 무서워요. 두통 등의 증상이 있을 때만 먹는 게 아니라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처방이 있고 혈압이 높다면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십니다. 금식이어도 먹어야 되는 약이 혈압약이죠. 그래서. 자, 27번 변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체조 걷기 운동을 해서 장애 운동력을 높인다. 2번 하재는 자주 사용하게 한다. 3번 물의 섭취를 줄인다. 4번 도전 과정을 많이 거친 곡류를 섭취한다. 5번 우유는 장애 운동력을 저하시키므로 섭취를 제한한다. 정답은 1번이죠. 변비가 있을 때는 그 장의 운동력을 높여주시는 거, 움직이는 거라든지 배 마사지라든지 이게 다 장의 운동력을 높이잖아요. 하재 자주 쓰시면 안 돼요.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성이 쌓여요. 물의 섭취는 충분히 드셔야 되고요. 도전 과정을 많이 거쳤다면 저 잔여 시기가 됐을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껍질을 다 깎아내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전 과정을 좁게 거친 통곡식 섭취를 권장하는 거고, 우유는 장의 운동력을 높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섭취를 권장합니다. 28번 요실금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수분 섭취를 줄인다. 2번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 3번 과체중을 유지한다. 4번 식이섬유소 섭취를 줄인다. 5번 줄넘기, 달리기 운동을 권장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요실금 있을 때 골반 근육 강화 운동 해주시면 골반의 근육에 힘이 얻어서 요실금 예방될 수 있죠. 수분 섭취 줄이시면 안 돼요. 방광 기능 유지를 위해서 수분 섭취 충분히 하셔야 되고, 수분 섭취를 줄여서 변비가 오시면 직장의 변이 꽉 차서 방광중을 찍어 누르기 때문에 요실금 더 심해집니다. 과체중이 계시면 부분의 압력이 증가돼요. 체중을 좀 감소시키는 게 또 하나의 요실금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 거고요. 식이섬유 섭취를 줄이시면 또 변비 옵니다. 변비 오시면 요실금 더 심해집니다. 줄넘기와 달리기 같은 복분의 압력을 상승시키는 운동은요, 조금 피해 주시는 거 좋습니다. 29번 노인의 성생활 관리로 옳은 것은 1번 뇌졸중 노인은 재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생활을 금한다. 2번 알코올 섭취를 권장한다. 3번 체력 유지를 위해 운동은 제한한다. 4번 윤활제 사용은 통증을 악화시키므로 금한다. 5번 약물을 처방받을 때 성기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배우는 책에서 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꼭 확인해봐라. 치매 파트에 가시면 이상한 성행위가 약물 복용 때문인지는 아닌지는 꼭 확인해봐라. 이런 말이 있고요. 그거를 우리가 배우는 질환에 적극적으로 적용하자면 파킨슨입니다. 우리 파킨슨 진단을 받으시면 보통 처방되는 약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레보도파고 하나는 네, 도파민이에요. 그런데 레보도파의 부작용과 관련된 문제들은 표준규제에 써 있어요. 그 레보도파라고 이름 써주지 않아서가 문제인 거지. 예, 단백질과 겹쳐졌을 때 약효과를 떨어뜨리잖아요. 그게 레보도파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파킨슨일 때 도파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도파민 호르몬을 줘요. 그래서 약이 도파민이죠. 근데 호르몬 용량이 맞아야 되는데 도파민 양이 너무 과하게 넘쳤을 때 성적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데 충동적인 행동 중에 하나가 성적 행동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매까지 간 경우도 있었고요. 그 노인에게 이 약물들이 성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를 아무렇지 않게 표준교재는 그냥 그렇게 대충 써놓으셨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예, 그러다가 어르신들 문제 터진 경우 전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수업 시간에 약까지 다 설명해서 부작용까지 다 가르쳐드리고 있고, 왜냐면요, 제가 일하시는 요양보호사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장기요양 지원센터에서 만나거든요. 그분들도 이런 내용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불렀겠죠. 약물 관리 강의해달라고.
근데 진짜 필요해요. 그런데 요양보호사 표준교재에는 그런 이야기들 너무 한정돼서 우리가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넓게 확대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거 뭐 시험 문제 우리가 못 맞춰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현장에 나가서 이 내용이 어떻게 실세에, 실상황에 적용을 해서 연구에서 관리해 주냐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제목은 관리인데 왜 그만큼밖에 안 가르쳐 주는지 넣으려면 사실 좀 답답해요. 제가 오버하는 건가요? 예, 걱정해서 하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하셨는데 일도 잘하셔야 되는 명보 선생님들 배출하고 싶거든요. 뭐 제 교육원 제자만 제자입니까? 이렇게 유튜브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도 다 제 제자로 치자면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이렇게 담을 수밖에 없어요. 약간의 성질이 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1번 같은 경우에 성생활은 뇌졸중 재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 뇌졸중 약물은요. 예, 그 다음에 2번 같은 게 알코올 안 돼요. 여성에서는 오르가즘이 지연, 남성에서는 발기지연을 좀 나타내는 거죠.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을 해서 체력을 유지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질분 비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윤활제 사용하는 거 권장합니다. 30번 부정맥이 있는 대상자가 복용하는 와파린과 함께 먹으면 약의 효과를 줄일 수 있어서 과량 섭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음식은 1번 자몽 주스, 2번 커피, 3번 시금치, 4번 유제품, 5번 인삼. 네, 정답은 3번 시금치죠. 자, 자몽 주스 같은 경우에는 고지혈증약, 혈압약, 수면제 등 여러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어요. 사실 자몽 주스가 어디에 좋다? 없어요. 근데 비타민이 많다. 아예 자몽 말고도 부작용 없이 비타민 올릴 수 있는 거 많거든요. 그게 이렇게 혈압과 관련돼 있는 노인 쪽의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자몽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자, 커피, 유제품, 인삼 다 안 좋아요. 인삼도 고혈압 환자에게는 비추천. 네, 그래서 이 음식과 약물의 상호작용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잘 알고 약을 복용하시는 게 중요한데 이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런 이야기 정도. 31번. 흡연으로 발생하는 신체적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성기능의 향상, 2번 폐기능의 향상, 3번 후각과 미각의 감각 향상, 4번 심장 발작 위험성 증가, 5번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 감소. 정답은 4번입니다. 심장 발작 위험성 증가가 맞죠. 기억하시죠? 네모 안에 초록 색깔이 이렇게 칠해지면서 쭉쭉쭉 가는 거. 네. 예, 우리가 흡연을 하시게 되면 예, 이게 다 안 좋아져요. 좋아지는 거 없던데요. 흡연에 좋아지는 거 한 개도 없던데요. 술이 먼저입니까? 담배가 먼저입니까? 뭘부터 끊어야 됩니까? 저는 항상 100% 담배부터 이야기합니다. 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좋은 게. 그 술은 조금 있어요. 치매의 전제 조건에 있지만. 그런데 흡연은 없어요. 아무것도 저는 찾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네, 금연을 추천합니다. 32번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기록한 것은 1번 피부 발적이 심해짐, 2번 오후에 낮잠을 많이 잠, 3번 오전 간식을 조금 드심, 4번 오랜만에 사탕이 먹고 싶다고 함, 5번 3일 만에 대변을 배설함. 정답은 5번입니다. 심해짐, 많이, 조금, 오랜만, 전부 다 애매한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은 피해 주시고 3일 숫자로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33번 대상자의 상황과 제공되는 서비스를 점검하고 평가하여 대상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하는 회의는 1번 사례회의, 2번 원래회의, 3번 화상회의, 4번 운영회의, 5번 연구회의. 정답은 1번 사례회의입니다. 네. 자, 우리 요양보호사 표준규제에 나오는 회의 종류는 두 가지예요. 이것도 오지선 아니고 이지선. 그쵸? 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대상자의 이야기를 했다. 회의 주제로. 그렇다면 사례회의예요. 요양보호사의 주제로 이야기 회의를 시작했다? 그럼 원리회의예요. 이것만 구분하셔도 이거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차별성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4번 요양보호사가 임종을 앞둔 환자의 배뇨와 배변을 도울 때 가림막을 설치해 주는 것은 품위 있는 삶과 죽음의 권리 중에서 어떤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것인가? 1번 치료를 거부할 권리, 2번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3번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권리, 4번 감정과 느낌을 표현할 권리, 5번 간호 처치를 계속적으로 받을 권리.
네, 정답은 2번이죠.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네. 이거 노인학대까지 가요. 최근에, 예, 제가 지금까지 17년 강의하면서 최근에 처음 들어봤어요. 예, 연구원서 자격증이 취소됐대요. 응? 무엇 때문에요? 노인학대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들, 우리 노인학대 하시면 자격증 취소돼요. 근데, 아니, 어떤 노인학대가 되셨길래 자격증 취소까지 갔을까? 가림막 설치 안 하시고, 대소변 배설 관리하시다가, 이제, 그게 발칵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렇게 된 거죠. 누군가가 신고를 했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증빙이 됐기 때문에 어르신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사생활 존중을 전혀 지켜주지 않았던 사례로 나왔고 그게 결과적으로 노인학대로 들어가서 자격증 취소까지 가는 상황. 예, 그래서 사실 이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실기 기술을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도 하면 안 되는 것과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정확한 판단력에 대한 지식이 사실은 현장 가서 예, 나의 자율증을 지키고 예, 예, 진짜 자율증을 떠나서 그냥 그런 돌봄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래 그냥 글자로만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고 정말 우리가 현장에서 꼭 지켜줘야 될 그런 존중의 예, 지침의 예,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생활. 자, 치료를 거부할 권리. 예, 이런 거, 치료를 내가 받을지, 내가 종료할지, 그런 결정은 임종 가까이 있더라도 하셔야 되고요. 원하는 사람 만나야죠. 예, 마지막에 함께 보내는 경험이 되게 존중되는 권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임종을 앞둔 사람들의 권리 감정 중에 또 이것도 하나로 포함이 돼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35번. 치료가 어려운 말기 환자를 가진 환자의 자택으로 의사,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가 방문해서 통증 및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고통을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는 문제가 너무 긴가요? 네. 네. 일단 정답은 1번 가정형, 2번형, 3번 자문형, 4번 선택형, 네, 5번 관리형. 네, 찾아볼까요? 네, 1번이죠. 자택으로 갑니다. 그래요. 가정형이에요. 네. 자, 우리 2번형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독립된 어떤 병동이나 시설에서 소정의 훈련 과정을 이수한 전문 인력에 의해서 임종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는 유형이고요. 자문형은 외래 진료를 보듯이 환자가 방문하는 유형입니다. 선택형 관련 없습니다. 얘도 오지선 아니고 삼지선이었습니다. 네. 자, 호스피스 완화 요게 최근에 개정되면서 또 추가된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저는 사실 제 문제집은요, 개편 개정되고요. 올해까지 가야 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감사하게 그래서 2024, 2025, 2026년 글쎄요. 출판사에서 제가 그만하고 싶다 할 때까지는 같이 간다 하셨으니까. 저도 지치면 언젠가 그만할 거긴 한데 그렇게 멀리를 좀 보고 이 문제집을 만들다 보니까 사실은 2024년에 적중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개편된 데서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25년에 올해 이제 이 문제의 동향을 좀 살펴보면 개편된 내용, 개정된 내용에서 시험 문제가 이제 조금씩 나기 시작하거든요. 2026년 되면 더 많아질 거고요. 예, 5년에 한 번씩 개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은 개정 계획이 없을 거예요, 아마도요. 크게 어떤 장기형 보험 제도나 이런 노인 쪽에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개정이 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차후에까지도 문제집을 오래 가려면, 문제가 만들지 않은 곳이 없이 속속들이 다 출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적중률이 2024년보다 2025년이 훨씬 더 좋았고 아마도 내년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낯선 문제도 표준 교재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한 번씩 풀어보시는 것을 저는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5분까지 6회 풀어봤고요. 또 빨리 준비해서 내 실기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해준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